엔비디아가 탐내고 손정희가 몰빵 중인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손정희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신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ARM과 엔비디아 중 하나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현재도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ARM을 살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아니, 손정희 회장은 어떠한 확신이 있길래 1초도 망설이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엔비디아 또한 ARM에 대해서 지난 2020년 9월에 40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반독점 문제로 무산된 바 있고요. 이후 엔비디아는 ARM에 지분 투자로 방향을 돌려서 현재까지 1억 4,730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ARM과 협업을 통해서 AI 반도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탐내고 손정희가 상당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이 ARM,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3,450%나 폭등했는데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ARM을 사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손정희 회장의 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가올 AI 시대가 어떤지 방향성을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AI에 대해서 B2B 거래가 활발합니다. 왜냐하면은 AI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 지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이 서비스 기업인 구글이나 또는 아마존, 그 다음에 메타, 이런 기업들, 빅테크들이 AI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증설에 힘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AI에서도 B2B 기업 간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이제는 AI 시대가 지금도 그렇겠지만 기업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대로 간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AI가 정말 우리 삶에 침투하려면은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나 PC 같은 경우에서도 AI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그게 온디바이스 AI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AI 폰이나 AI PC를 판매하고 또 AI 소프트웨어들도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시대에서 온디바이스 AI가 중요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온디바이스 AI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I 연산은 크게 주로 학습과 그 다음에 추론으로 나뉩니다. 학습 같은 경우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GPU라는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추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학습된 걸 바탕으로 간단한 연산을 하는 NPU 반도체가 적합을 합니다. 그래서 기기와 AI가 만날 때 그걸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반도체가 NPU이고요. NPU를 만들 때 ARM이라는 회사는 회로 설계 자산이라는 IP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뭔지 뒤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온디바이스 AI에서의 핵심은 속도전입니다. 애플의 AI폰과 삼성의 AI폰이 있을 때 누가 더 빨리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점유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칩도 빠르게 속도감 있게 만들고 효율성도 높고 강력한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ARM의 IP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ARM 같은 경우에서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AP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그 AP의 설계도를 만들고 판매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되면 그 안에 ARM이 설계한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요. 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수록 ARM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인데요. 아이스크림으로 예를 들면은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었다고 치어보면은 그 레시피를 제공한 셰프가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ARM 같은 경우에서는 애플이 이기든 삼성이 이기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 싸울수록 ARM은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구조겠죠. 광산에 곡괭이를 파는 전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손정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ARM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를 만들 때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IP를 바탕으로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하는 기업들이 또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IP를 반도체 업체에 판매하면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받고요. 또는 칩당 로열티를 또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선스 매출 같은 경우에서는 초기 계약할 때 얻는 일회성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어 있고요. 로열티 수익 같은 경우에서는 ARMA IP를 활용한 반도체가 판매가 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얻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RM 같은 경우에서는 스마트폰 AP, 스마트폰에 쓰이는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독점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새로운 통신 기술 3G나 4G, 5G가 확산될 때나 또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또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타날 때 매출과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이렇게 스마트폰 AP 시장의 점유율이 99%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장비, 자동차, IoT 이런 쪽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다각화해서 지금 공략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품어야 될 궁금증은 이겁니다. ARM은 어떻게 해서 AP 시장에서 99%의 독점 수혜를 얻었을까?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외계어 같죠?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한 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CPU 같은 경우에서는 뭡니까? 반도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연산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죠. 이 CPU는 여기서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의 두뇌 역할 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라는 게 뭐냐면은 CPU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 또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PU 아키텍처는 한마디로 우리가 CPU에게 주문을 할 때 야 이것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명령을 받아들이는 방식 또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이게 CISC와 RISC 두 가지가 있습니다. CISC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서는 인텔과 AMD가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명령어 구조로 보시면은 기기가 가변적이고 복잡한 편이라고 하죠. 그리고 RISC 같은 경우에서는 ARM CPU나 그다음에 RISC-V 같은 것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명령어 구조가 길이가 고정적이고 단순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구상자라고 치면은 RISC 같은 경우에서는 가벼운 그리고 간단한 공구상자고 CISC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한 도구가 가득한 큰 공구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공구상자다 보니까 다양한 명령어를 수행 가능하고 호환성이 더 우수하고요. RISC 같은 경우에서는 명령어가 단순화되어 처리 속도가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게 더 빠른 거죠. 아까 전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서는 점유율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CISC 같은 경우에서는 단점이 코드 밀도가 높은 대신 복잡해짐으로 처리 속도가 저하가 되고요. RISC 같은 경우에서는 명령어 한 개로 코드 밀도가 낮아 코드 용량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ISC 같은 경우에서는 주요 사용처가 PC나 서버이고요. RISC 같은 경우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ISC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배터리로 작동하는 기기에 좀 알맞은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RM 같은 경우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99%나 달할까요? 바로 명령어가 고정적이고 단순하면서 효율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간단한 명령어로 구성되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ISC 이 방법이 전력 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서는 꾸준하게 전력 공급이 안 되죠. 우리가 충전을 또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기기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성능이 좋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전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서도 이 시장을 좀 진입을 했다가 실패하고 ARM이 스마트폰 반도체에서 점유율이 99%가 달하게 된 거죠. 초기에 잘 설정하고 진입을 하고 점유율이 확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력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최근 보시면은 AI 전쟁보다 먼저 닥친 전력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왜? AI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력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인공지능을 위한 충분한 전기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장 내년이면 큰 장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AI가 전기를 많이 먹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IT 인프라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장소였는데 이제는 수많은 데이터를 집적하고 연산하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ARM의 장점이 뭐라고 했죠? 전력 효율성이라고 했죠. 이 RISC 같은 경우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렇게 가벼운 기기에 주로 사용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PC나 서버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오히려 성능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르네아스 ARM CEO는 에너지 효율성이 요구되는 AI 시대에 ARM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ARM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에 나선 사례로 아마존의 그래비톤이 60%,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발트가 40%, 구글은 60%, LLM 트레이닝을 위한 엔비디아 그레이스 블랙웰 전력 소모 감소가 25배, 이걸 들 수 있다라며 이는 모두 데이터 센터 전반에 놀라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하는 ARM 네어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전력 효율성을 높인 IP를 ARM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절감 사례가 빅테크 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ARM 같은 경우에서는 내노라는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다 고객사입니다. 반도체부터 빅테크 전부 다 고객사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ARM 같은 경우에서는 PC 시장도 계속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ARM의 이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점유율이 99%고 더 먹을 게 없어요. 이 말은 즉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막 스마트폰을 2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래서 ARM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PC 시장을 노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고요. 모바일 시장은 이미 ARM이 점령을 해서 더 이상 성장 여력이 크지 않다고 하죠. 반면 X86 프로세서가 여전히 70% 이상을 차지하는 PC 시장은 ARM 입장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자, 여기서 X86 프로세서가 뭔 말이냐면은 아까 CPU 아키텍처에서 인텔 AMD의 X86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바로 이겁니다. 이 방식으로 PC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여전히 7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ARM 입장에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다른 한 가지로는 미래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AI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PC라고 합니다. 정작 모바일 기기는 첨단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요. 이는 모바일 기기들이 생산성보다는 콘텐츠 소비에 더 특화된 플랫폼이어서 생산성 향상에 특화된 생성형 AI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PC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것이죠. 이미 진출이 돼 있고 점유율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는 현재 PC용 프로세서 시장은 X86 아키텍처 기반 프로세서가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까 전엔 70%였고 이 기사는 90%로 나와 있습니다. PC용 프로세서 1, 2를 달리고 있는 인텔, AMD 프로세서가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고요. 지난해 4분기 인텔과 AMD의 PC용 중앙 처리 장치 시장 점유율은 각각 78%, 13%였다고 합니다. ARM 아키텍처 기반 애플 프로세서의 점유율은 10%고요. 그래서 ARM 거는 애플에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최근에 이 애플에 쓰이는 ARM 같은 경우 PC 성능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RM 같은 경우에서는 퀄컴 X 시리즈에 탑재가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동급 인텔 프로세서 대비 2배 빠른 CPU 성능과 최대 39% 높은 전력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성능도 현재까지 출시된 AI PC용 프로세서 중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상현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퀄컴이 출시한 X 시리즈 최상위 모델인 X 엘리트 같은 경우에서는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 모두 인텔 코어 울트라 7을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ARM이 x86 대비 성능에서 뒤떨어진다는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논리는 어디서 나왔죠? 바로 RISC 방식이 효율적이지만 복잡한 거를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성능에서 뒤떨어진다는 논리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PC 시장에서 ARM의 침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여기는 부분은 이 전력 효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전력 전쟁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두 부분이겠죠. 첫 번째, 전력을 많이 확보하거나, 그래서 빅테크들이 원전도 짓고 데이터 센터도 증설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신재생 같은 경우에서도 더욱더 활발히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서도 전력 반도체 쪽으로도 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전력 효율성이라는 이 메리트는 빅테크들이 선호하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면 더 많이 쓰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력난이 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지구온난화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전력 효율성은 선택이 아닌 지금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확보할 때도 신재생 에너지에서 기반한 전력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요소이고요. 어쨌든 이 전력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면 ARM과 인텔 적일까 동맹일까라는 기사인데요. 현재 CPU 디자인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인텔, AMD가 거머쥔 x86, 그리고 ARM이 제공하는 ARM V9.2 아키텍처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CISC, RISC 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ARM 이 구조겠죠. 특히 최신 ARM 기반 설계는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ARM은 이제 PC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고요. 게다가 PC 생태계의 핵심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 체제도 ARM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겔싱어 CEO는 ARM 윈도우 발표가 처음이 아니고 x86 시장은 매우 뜨겁다.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시장이 이미 뜨겁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일각의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그래서 x86의 PC 시장 점유율은 약 90%. 그 중에서도 인텔의 독점적 지위는 공고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인텔의 최신 세대 PC CPU는 모두 고평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겔싱어 CEO는 인텔이 시장 파일을 빼앗길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일 ARM이 PC 시장에 등장한다면 우리는 파운드리를 맡고 싶다고 하죠. 그러니까 ARM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CPU를 인텔이 생산을 하겠다. 인텔이 최근에서 방향성을 파운드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RM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데요. 그래서 ARM이 설계한 칩을 인텔 공장에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겔싱어 CEO는 이건 진심이라고 얘기를 하며 인텔과 ARM의 파트너십은 상상 이상으로 두 회사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인텔은 자기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파일을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서서 제작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ARM에 대해서 그만큼 능력을 이미 높게 평가하고 있고 AI PC 시장에 크게 침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ARM이 PC 시장에서 점유율을 1%씩만 올린다 하더라도 이 ARM 회사의 수익성에 큰 기여가 되는데요. ARM이 판매하고 있는 5G 스마트폰 AP 같은 경우에서는 가격대를 보시면 $200가 안 됩니다. 근데 x86 데스크톱 CPU나 x86 서버 CPU 같은 경우에서는 가격대가 $700, $800, $1000 이상 프로세서 가격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ARM의 이 IP 수익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AI폰 시대가 잘 팔리면은 ARM에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 PC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성능이 높고 저전력인 것을 또 잘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또 인텔도 협력하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IoT라는 이 사물 연결 쪽에서도 ARM이 해당 시장의 점유율이 64.5%라고 해요.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보시면은 모든 자율주행 칩에는 ARM 기술이 하나는 쓰인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은 보다 더 심화된 영역인데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최소한의 속도 지연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 압도적인 연산 속도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쪽에서도 이 반도체의 전력 효율성은 이 연비와도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전력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제품을 설계하면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쪽에서도 전력 효율성이 중요해서일까 이 시장 또한 이미 ARM이 선점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주요 자율주행 반도체들이 ARM IP를 최소 하나씩은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현재 테슬라에 쓰이는 CPU와 GPU 모두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서도 GPU 쪽에서 ARM IP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퀄컴 같은 경우에서는 CPU 쪽에서 ARM 설계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나 이 IoT 시대 쪽에서도 ARM이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손정희가 왜 ARM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ARM의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저항대를 한 차례 돌파를 하고 눌림이 나왔다가 이렇게 재반등을 하면서 이때의 기준봉에 저항을 넘는지 아닌지 그 저항 돌파 테스트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번 달에 여기를 돌파하고 마감이 되더라도 그 다음 달에 이제 눌림이 나올 수 있어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업 가치에 의해서 우상향도 그리는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한국 주식에서 ARM과 연관된 회사를 실적도 안 좋은데 찍을 바에는 차라리 ARM을 그냥 찍는 게 낫겠죠. 제가 한 1년 3개월 전이죠. 그때 AI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유튜브에 찍어드리면서 한미반도체도 얘기하고 엔비디아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엔비디아가 정말 미친 폭등을 한 것이죠. 이것처럼 그냥 국내에 있는 관련주를 찾아서 찍을 필요는 지금 시대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회사가 있으면 해외 주식에서 사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ARM의 재무 동향을 보시면은 2010년 12월 같은 경우에서는 6억 2천만 달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총 매출이 잡혔고요.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매출 원가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이 보시면은 95%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족족 95% 이상 이익으로 일단 잡힙니다. 총 이익으로. 근데 거기서 또 어디에 돈을 많이 쓰냐? 연구 및 개발비에 돈을 많이 써요. 거의 총 매출의 한 40% 이상은 연구 및 개발비에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라이센스 수익을 얻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계속 발빠르고 신선하게 품질을 높여서 IP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구 개발비로 고정비가 좀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미래를 그려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보시면 동향상 잘 꾸준하게 눌림이 나오더라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회사가 정말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나 체크할 수 있는 건데 잘 벌어들이고 있죠. 다 플러스로 잘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을 체크하면 다 마이너스로 찍히면서 투자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재무 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을 보면서 빚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채를 상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좀 나간 거죠.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크게 뭐 나쁜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순이익이 앞으로 늘 것이냐 늘지 못할 것이냐 그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이 회사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투자할 수 있겠죠. 오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 해외 주식에서도 질 높은 컨텐츠로도 이렇게 만나 뵐 예정이고요. 또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ETF 쪽에서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런 쪽에서도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ARM이라는 회사는 좀 변동성이 현재 좀 큰 종목이라서 주가가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 추격하기보다는 21선과 만나거나 좀 장기 이평선과 만날 때 그럴 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안정감 있게 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